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청문회 예. 정치권의 최대 화두인데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으로 알려진 거 이게 알고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엿거래했다라는 걸로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당초에 이게 출발은 뉴스타파 보도로 시작이 됐는데 실제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기획수사였다라는 게 지금 그런 의혹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국정조사 과정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들이 목표가 뭐였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건은 비판 언론을 만약에 옥죄려고 했다면 아까 그 이상희 의원 말씀하셨듯이 대선 당시에 문제를 제기했어야죠. 근데 대선 당시에 윤석열 캠프의 가짜뉴스 대응 단장이 김홍일 전 대검 중수부장, 윤석열 정권 때 방송통신위원장이었습니다. 김홍일 위원장이 자신의 인사청문회 때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서 저는 가짜뉴스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대선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 제기하지 않다가 18개월 후에야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결국에는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였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뉴스타파를 치는 것 같았지만 처음부터 사실은 그 재판이 시작됐을 때 공소장을 본 판사가 지적한 게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상관없는 얘기들이 많이 그렇죠. 써있냐. 그래서 공소장을 대부분 다 수정해야 되는 상황까지 갔었었는데 뭐 뻔히 그동안에 지금 나와 있는 얘기만 봐도 이들이 왜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했겠느냐 하는 것은 당시에 이재명 대표를 타겟으로 여러 측면에서 쭉 수사를 준비해서 진행시킨 것 같다라는 예. 게 지금 다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관련된 나온 내용인데 그 김우철 전 민주당 국토교통 수석 전문위원이 예. 한 말인데 네. 본인이 그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놀라운 게 90에 이르는 노모 속옷까지 뒤졌다는 거예요. 네. 제가 2년 동안 국회 정책연구위원 2급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도주하고 한다고 출국정지 시켜가 집에 아파트에다 딱지표 한 달이 멀다 하고 붙이고 말입니다. 이게 무슨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입니까 이게? 제 어머니 지금 90 앞두고 계신 분 침실까지 전부 다 압수수색 수사관 3명이 들어가가지고 조사하고 속옷도 다 뒤지고 서랍장까지 뒤지고 그래가 이게 무슨 민주공화국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 그러니까 이제 충격적이던데. 그 검찰 조직의 잔인무도함, 비인간성 뭐 이런 것들을 네. 넘어서는 이자들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 김우철이라는 분이 민주당에 오랫동안 이제 몸담고 있으면서 그 자료 취합 분석 이런 것들을 이제 열심히 해오신 분이고 특히 검찰 수사 기록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분석 자료를 의원들한테 제공하고 그거에 의해서 또 검찰이 국회에서 이렇게 좀 공경에 빠지는 일이 가끔씩 있었고 하니까 보복을 했을까 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또 한편으로 어차피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내는 게 목적이라기보다 미운 사람 겁주고 힘들게 하는 게 목적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죠. 꼭 보면은 어린 딸 무슨 노모 예. 이렇게 좀 당사자의 어떤 게 이렇게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대상들을 가서 꼭 괴롭히잖아요. 예. 이것들에 대해서 본인들은 그걸 이제 수사 기법이라고 얘기를 지들끼리는 하는데 검찰이 뿌리부터 하여튼 이게 갈아엎어야 되는 이유를 계속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김우철 씨가 2년 동안 총 6번을 조사받았다고 그래요. 예, 그 예.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첫 번째 압수수색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6번을 조사하면서 무려 9천 명을 통신 조회했다는 거예요. 예, 예. 사돈의 8촌까지. 예.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사돈이 아이고 사돈이 민주당에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힘드네요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인과의 관계가 다 틀어졌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근데 저도 10시에 가서 새벽 4시, 5시까지 6번이나 2년 동안 조사받았어요. 포렌식 하면 거의 몇십만 건 사진이나 파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전부 다 소명을 다 해야 되고 제 주변에 핸드폰에 있는 한 9천 명 그 사람들 통신 내역 조회 전부 다 해가지고 사돈의 8촌까지 전부 통신 내역 조회했어요. 내 동생 결혼식 때 내 처음 받는 재수 씨 친정 오빠. 그런 분들은 30년 동안도 본 적도 없는 사람들 다 통신 내역 조회해가지고 사돈 민주당이 있으니까 내 이렇게 피해 당한다고 전부 다 인간관계 이간질 시키고. 그러니까 수사라고 하는 것이 범죄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정확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점만 보더라도 그냥 마구잡이로 해가지고 사람 괴롭히는 거, 예. 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음으로 해서 고립에 빠뜨리게 하고 뭐 그런 상황에서 아유 내가 그냥 이 꼴을 당하느니 검찰 시키는 대로 그냥 말해주겠다 이런 걸 원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뭔가 그림을 그리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예전부터 해오던 짓이라서 저는 변호사 때부터 하도 많이 봐서 별로 그렇게 낯설지 않은데 예. 이게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신 분들은 진짜로 놀라운 일이실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단순히 일회성으로 지나갔던 일이 아니라는 걸 조금 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이제 많이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아니 뭐 검찰 개혁이 지금 저 이재명 대통령 되니까 지금 복수전 하는 거지 나하고 그게 뭔 상관 있어. 죄 안 짓고 살면 되는 거지. 이런 식의 얘기를 아주 쉽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발 다시 생각해 보시라. 그런 상황이 아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범죄자로 만들 수 있고 언제든지 그동안에 쌓아온 인간관계나 신뢰를 다 파괴하면서까지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그것 때문에 검찰을 근본적으로 갈아엎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왔던 것이다. 이런 점을 좀 함께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무철 씨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이재명 정부가 아닌 윤석열 정권에서 무혐의를 받았대요. 예, 예. 그러니까 탈탈 털어도 윤석열 때 안 나온 그렇죠. 거예요. 나오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나오네. 아무도 미안하다는 소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네. 무혐의 받아서 윤석열 정권에서 제가 무혐의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일이 초등학교, 중학교 동기들 찾아다니면서 저 무혐의 받았다 다 합니까? 언론이 지금도 유튜브에 들어가서 쳐보세요. 조우영 씨 왔었지만은 조우영 씨 이런 분하고 저 통화 한 번 한 적도 없어요. 이철수 제보 현장에 제가 있은 걸로 해가 정치 공작 기획했다고 지금도 유튜브 다 퍼나르고 있어요. 보수 언론에. 압수수색 하면은 또 저도 빠지지 않는 사람인데 예. 저도 압수수색 당했다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 예.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요. 그거 다 없어졌어, 술무시. 폭로만 하고. 예. 예. 그렇게 뭐 시끄럽게만 하고 그러고 나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원래 그런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김우철 씨가 그런 이야기 하던데 검사가 형사 처벌을 안 받을지 몰라도 민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민사소송 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 하던데 예. 그러니까 전혀 보상이 안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은 따져보면 그런 불법 수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을 해주는 게 당연하죠. 예. 근데 그걸 마지막에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판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동업자 의식이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뭐 판사도 나중에 재판 잘못했다고 소송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먼저 한다고. 국민들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했을까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소위 특수계급이라는 게 헌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를 이번에 한번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압수수색을 당하면 아무 보상도 못 받고 피해만 다 당하고 그렇죠. 어디가 호소도 못 하고 그냥 그런 상황을 아니까 예를 들어서 뭐 김철 국장을 타겟으로 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가서 압수수색하는 거예요. 예. 그 사실은 그런 거를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법원으로 하여금 소위 게이트 키핑을 해라. 들어오는 게 있으면 잘 보고 예. 아닌 거는 다 기각시켜라라고 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이야말로 자판기라고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그랬죠, 그동안. 98%다 99%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은 법원의 그런 어떤 상황을 알고 최대한 활용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번에도 청문회 나와가지고 강백신이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법원 영장 가지고 간 건데 그걸 이렇게 잘 불법입니까? 뭐 이런 소리를 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법원만 제대로 됐었어도 검찰이 이 모양으로 망가지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그런 점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제가 그 점에 대해서 김영도 헌법재판관 청문회 때 공식적으로 물어봤거든요. 그때 물어보셨죠. 법원만 제대로 했어도 검찰이 이 모양이 아니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렇게 얘기하면 가만히 있었거든. 근데 그 청문회 나와가지고서는 아닙니다. 왜 그게 그렇습니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인식이라는 게 소위 법원을 자기 평생 직장으로 알고 살았던 사람들한테서 그렇게 스스럼 없이 나온다는 거. 이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끔찍한 일인 거죠. 쉽게 말하면. 예. 이게 지금 명예훼손, 윤석열 명예훼손의 출발점이 부산저축은행 그 수사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예. 뉴스타파가 관련 보도를 했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그 브로커 조우영, 예. 조우영 씨가 예. 우리 추강원 의원이 좀 아는 사이라면서요. 제가 예, 보도 봤는데. 공교롭게 하여튼 신문하겠습니다. 조영 증인은 2011년 중수부 수사가 시작이 되려고 하니까 3월 1일 날 박영수 변호사를 선임하죠. 네, 그 경우로 기억됩니다. 이미 16년 된 일이어서 기억이 부정확하긴 합니다만, 박길배 검사님으로 기억합니다. 예, 그래서 전화가 와서 면담이 좀 필요하다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수사 과정에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묻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하면서 고위 임원들 간에 좀 특이한 부분들이 보여서 묻고 싶은데 그 당시에 대표이사였던 분과 부회장,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인데 중앙저축은행 오지열 행장님하고 김민영 부회장님하고 사돈관계이셨기 때문에 두 분이 좀 각별했던 것을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때 이제 커피를 한 잔 얻어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사를 받으러 들어갈 때 김만배 팀장에게 제가 다시 연락이 와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예, 갔다 와서 얘기해달라고 해서 나와가지고 이번에는 간단한 사안에 대해서 물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선에서 성의껏 답변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커피 한 잔 마시고 나왔다라고 했더니 놀리는 말투로 이젠 가서 커피 한 잔 먹고 나오는 사이구나. 그게 화근이 돼가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이런 좋지 못한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아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상하게 그런 인연들이 생겨 있었었는데 제가 2007년도부터 현재 살고 있는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시골에서 거기에 그 이제 단독주택 단지란 말이에요. 예. 그거를 조성해서 분양한 그 개발업자가 조우영이었고 그 조우영 씨가 그 동네에 본인이 이런 어떤 그 분양 또 혹은 그 후에 생길 수 있는 하자 뭐 이런 것들에 책임을 지고 사람들한테 신뢰를 얻겠다는 의미로 해서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일종의 사업의 쩐주라고 할 수 있지. 부산저축은행 회장도 그 살고 계셨고 예. 이제 그런 분들을 그때만 해도 그냥 이웃으로 알고 지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일이 터지다 보니까 이게 다 그렇게 연결될 수 있었구나라는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서 저도 개인적으로 놀랐어요. 저한테 예를 들어서 와가지고 뭐 어느 날 갑자기 조우영 씨가 박영수 변호사를 추천하는데 수임료를 뭐 1억이 넘게 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 그 정도 주고 저기를 할 만큼 신뢰를 할 수 있는 변호사입니까? 이런 걸 물어본 적도 있고. 예. 그 다음에 거기 용인에서의 그 프로젝트가 끝나면은 이 사람 계속 이제 그 개발업 시행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다른 프로젝트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음은 어디서 하냐 그랬더니 그때 대장동에다 할 거다라는 얘기를 그때 제가 처음 들어서 대장동이라는 말 자체를 그때 처음 들었는데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게 또 뭐 그 화천대유 뭐 이런 거하고 또 연결돼서 대장동과도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참 인연치고는 너무 공교롭다. 청문회 때 나온 조우영 씨를 오랜만에 봤어요 제가. 예. 굉장히 오랜만에. 그 사이에 그 친구도 나이가 많이 들었더만 이제 그렇습니다. 하여튼. 기자들에 대한 그 불법 그 압수수색 영장도 추가로 폭로됐습니다.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에 따르면 검찰이 한상진 기자를 집을 불법으로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법원에서 노트북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했는데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걸 봤다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또 봉지욱 기자 같은 경우는 압수수색 영장 없이 아침 일찍 돌아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딸 앞에서 예. 이렇게 영장을 집행했다. 그러니까 막 항의를 하니까 물론 20분 뒤에 영장 목록을 가져왔다긴 하는데 검사가 영장 들고 오더라. 뒤늦게 왔다고 뒤늦게 오더라. 하던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다 불법인데. 불법이죠. 예. 그러니 뭔가 그런 것들 나중에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기자한테도 그렇게 할 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오죽했겠어요. 예. 네. 그건 진짜 안 당해보신 분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뭘 알아야지 나 변호사 부를 때까지 하지 말아라고 뭐 항의도 하고 또 뭘 알아야지 뭘 영장에 써 있는 거를 보고 이해하고 이건 아닌데 왜 갖고 그러냐라고 따질 수라도 있는 건데 예. 그 자들이 훨씬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을 당해보시면 너무너무 무섭고 위축되고 예. 그렇게 안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뉴스타파 기자들 같은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피의자로 적시하면서 했다고 치는데 그냥 단순히 지인이라는 이유로 털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은 얼마나 황당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가까이 지냈던 그 지인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일까지 당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걸 노리는 거죠. 예. 얼마나 나쁜 이 불법 수사라고 하는 것이 왜 근절돼야 되는지를 이게 입증을 해주는 거고요. 사실은 그런 상황 때문에 인류가 그 수사기관으로서의 경찰을 믿을 수 없으니까 검찰 제도를 만들어서 그런 과정에서 불법이 없도록 들여다봐라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건데 앞장서서 불법 저지르고 있는 조직이었으니 예.
그런데도 검찰은 처벌을 받지 않는 현실. 예. 처벌도 지들 손으로 지 머리를 깎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넘어갔던 현실. 이런 게 한국 사회에 계속 있었던 거죠. 자, 청문회 마지막에 나온 발언입니다. 김만배 씨 누나와 윤석열 부친 집 매매에 박영수 변호사가 있었다. 그렇죠. 제가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할게요. 네. 2011년 상황이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네. 조우영과 관련된 수사를 윤석열 중수 이과장이 하고 그 변호사가 박영수인데 이 박영수를 소개한 사람이 김만배 아닙니까? 네. 그렇죠? 2011년 상황을 좀 설명해 주고 또 궁금한 거는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아버지 집을 사줬어요. 이건 네. 뭐냐면 김만배와 윤석열이 너무나 가깝다는 얘기고 사막에서 바늘 찾는 정도로 이 우연의 일치이거든요. 혹시 아는 내용 있으면 알려요. 나는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 네, 제가- 지금도 궁금해요. 제가 듣기론 윤석열 대통령 아버님 집을 사주신 건 박영수 고검장이 중간에 소개를 하셔서 그렇죠. 사주셨다 이렇게 저는 전해 들었고 2011년도 일은 박영수 고검장께서 다 당시에 데리고 계셨던 검사님들이니까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그 박영수 고검장께서 부탁하셔서 조영 대표가 입건이 되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패 카르텔 아닙니까 이거. 박영수, 윤석열, 조우영 봐주고 그 집 사주고 박영수 연결해주고 그 혜택은 윤석열이 보고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대장동 관련된 특검하자고 하니까 그 꽃무늬 뺀 거 아닙니까? 아, 충격적입니다. 박영수 변호사가 브로커 역할을 한 거 아닌가요? 아,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윤석열 아버님 예. 연희동 집인데 이게 19억 정도의 매물이 나온 건데 안 팔렸나 봐요. 그러니까요. 안 팔리다 보니까 누구는 사줘야 되는데 그런데 구매자가 누군가 하고선 봤더니만 이게 김만배 씨의 누나였다. 누나였죠. 예. 아 정말 우연이어도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라는 라고 질문은 했는데 당시 윤석열 후보는 몰랐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네. 대선 후보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오니까 뭐 이거는 우연입니다. 의도가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랬었나요? 예. 거의 뭐 연기력이 아주 그냥 수준급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국정조사 특위에서는 김만배 씨의 누나 그리고 윤석열의 부친 이 구매 과정에서 박영수 어떻게 보면은 검찰 출신 변호사가 예. 브로커 역할을 했다라는 것들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이게 놀라운 게 2011년부터 출발을 하는데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 그 브로커 조우영 씨가 대출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예. 그런데 당시 조우영 변호사를 소개시켜 준 게 김만배 씨. 그러니까 법조 기자인 김만배 씨가 박영수 변호사를 조우영 씨에게 소개시켜 줬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박영수 변호사 덕분에 그 유명한 검사와 커피. 그러니까 이제 조우영 씨가 윤석열 검사가 이끄는 대검 중수부에 갔지만 부하 검사와 함께 커피만 마시고 별일 없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박영수 변호사 입장에서는 윤석열한테 어떻게 보면 마음의 빚을 진 거예요. 땡큐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변호사비로 1억 6천만 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리고 나서 8년이 지난 2019년에 이제 이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가 검찰 조사 받으러 간다면 완전 쫄아가지고 예. 없는 죄도 탈탈 털어갖고 탈탈 마치 털어서. 있는 죄처럼 만드는 게 검사의 수사 방식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이 조우영이라는 부산저축은행 대출 사기 혐의를 받는 브로커 이분이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아니 그렇게 대우를 받고서는 결국에는 무혐의 처형이 된 예, 거잖아요. 예. 아 정말 정관회의와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에 대한 극단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 이때 또 박영수 변호사 할 때 변호사비가 1억 6천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와. 박영수 변호사 입장에서는 1억 6천 바꿔 잘 아는 윤석열 그 당시에 검사한테 로비하고 예. 그러면서 수사나 조사도 무마해주고 그리고 혐의도 없는 걸로 처리받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식으로 윤석열, 박영수, 김만배 카르텔이 작동했던 거 아느냐 강력하게 의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박영수 변호사 입장에서는 윤석열한테 마음의 빚을 졌는데 너무 고맙죠. 네. 내 사건을 해결을 해준 해결해 거잖아요. 줬으니까. 현직의 알고 검사가. 봤더니 윤석열 부친의 집이 안 팔려. 그래? 그러면 김만배한테 해준 거 아니에요. 김만배가 그 정도야, 이제 뭐. 누나가 가서 샀다 뭐 왜 내가 의혹인데. 연결만 해주는 거에 돈 한 푼도 안 들어. 아. 근데 나는 1억 6천 변호사비는 받았어. 예. 정말 너무 고마운 윤석열 검사이죠. 어. 그 정도는 해결해줘야죠. 윤석열 측에서는 이런 의혹을 왕강현이 예. 지금 부인하고 있고
예. 이거를 인정하는 순간 또 본인이 검살로서의 직권 남용과 우리 국민들의 비판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하면서 얼마나 이 검찰 조직을 본인의 정치 권력으로 휘둘렀는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건데 윤석열 버전이라면 당연히 인정하죠. 그렇죠. 끝까지 잡아떼겠죠. 근데 이게 놀라운 게 8년 만에 어떻게 보면 아. 그 마음의 빚을 갚는데 그 예. 빅피처가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와, 이게 또 국정조사에서 이렇게 예. 드러나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이에요. 예. 묻힐래도 한참 묻힐 수 있는 일이었는데 국정조사, 검찰의 조작기소, 특위가 만들어지면서 이런 일들이 하나씩 리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때 윤석열 대선 후보일 때도 부인하고 이재명 후보도 지적을 했고 홍준표 뭐 그때 당시에 경선 후보였죠. 후보, 예. 경선 후보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거 로또처럼 이거 이렇게 되는 거 너무 그랬죠. 귀한 일 아니냐? 이거는 정말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마되고 그냥 대통령 된 거예요. 예. 예. 그랬는데 이제야 정권이 바뀌고 정말 그때를 다시 회귀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거는 이제 박성준 의원이,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청문회 끝날 때 거의 예. 밤 12시쯤에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잘 모르겠다. 좀 설명을 해달라. 그랬더니 남욱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아버님 집을 사주신 건 박영수 고검장이 중간에 소개를 하셔서 이게 이제 이런 파장을 불러온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많은 분이 놀랐습니다. 이걸 보고.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축은행 대출 비리가 왜 이렇게 묻혀졌을까? 결국에는 윤석열 아버지 집 판매와 연결돼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중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장동 일당과 경탁된 게 마치 이재명이었던 것처럼 예. 계속 대장동 사건 하면서 이재명을 범죄자 프레임을 그동안에 많은 언론과 국민의힘에서 씌웠던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배후에는 당연히 검찰이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대장동 일당이랑 결탁해갖고 정말 브로커 같은 나쁜 짓을 한 건 윤석열 아니었냐. 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청문회에서 나온 주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은 알고 봤더니 뉴스타파를 처음에 그 뉴스타파 보도를 수사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 알고 봤더니 이재명 엮기 위한 하나의 기획수사였다. 뭐 그러니까요. 진짜 윤석열 후보 당시에 뉴스타파가 막 보도를 하니까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부분도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응징을 하고서 내가 대통령이 네. 되기만 해봐라 이것을 그냥 하고 정말 안갚으름 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 네. 정권을 잡고 나서는 이제 탈탈 뉴스타파를 털기 시작하는 게 무리한 압수수색, 검찰의 수사, 그래서 지금 재판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뉴스타파가 정말 시민의 후원으로 정말 언론에서 중립적인 보도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의 약간의 그런 부분적인 그런 부끄러운 부분도 계속 보도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예. 이러면서 뉴스타파가 정말 험한 일을 하면서도 정말 해야 될 일을 많이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